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본의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첫 번째는 기준을 활용한 협상법이고요. 창조적 대안을 활용한 협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협상의 패턴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1단계는 정보 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는 생각보다 사전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봉 협상에 있어서 화법을 각별히 신경 쓰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는 것이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극단적인 성과 중심적인 협상자이고요. 그러면서 앵커링 이펙트를 즐겨 쓰기로 유명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본의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지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승자의 협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의 협상법의 여러 가지 비법 중에 오늘 크게 다룰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기준을 활용한 협상법이고요. 두 번째는 협상의 꽃이죠. 창조적 대안을 활용한 협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 협상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연봉 협상을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직을 할 때 연봉 협상을 하는 그 장면들이 결코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회사 측의 인사 담당자들은 경험도 풍부하고요. 노련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결코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협상 패턴을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면 어떤 구조적으로 상대방이 준비를 하고 들어옴을 알 수 있는데요. 크게 연봉 협상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구조적인 협상 패턴은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확보의 단계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기준점이 제시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앵커링 이펙트의 단계인데 각 단계별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 확보 단계인데요. 협상은 철저하게 정보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직을 하는 직원과 회사 측의 인사 담당자는 이미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정보에 있어서 사실 큰 차이가 나죠. 회사 측에서는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연봉과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들을 전부 다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와 관련돼서는 이런 식의 자료를 요청을 하죠. 과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3개월 현재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희망 연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연봉과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들을 회사 측에서는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연봉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직을 하는 우리 임직원분들 대상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회사와 관련돼서 뚜렷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블라인드나 여러 기업 정보들과 관련된 앱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신력이 있는 정보라고 믿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보를 먼저 인사 담당자 측이 확보를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이직을 하려는 그 임직원에게 객관적 기준점을 제시를 합니다.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기준점을 제시하는지, 특히 이 기준점 제시에서 치열하게 상호 간의 협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회사 측 인사 담당자 측이 제시를 하고 있는 기준점은 대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리님께서 제시했던 희망 연봉 수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대리님의 여러 가지 역량적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지만 사실 저희 기업 내부적으로 연봉 협상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희망 연봉을 맞춰드리고 싶지만 그 기준 내부 기준을 어기게 되면 기존 임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점을 제시를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뚜렷하게 내부 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있을 것만 같고 거기다 감성적인 터치로 형평성의 문제까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치고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기업 인사 담당자의 연봉 협상 패턴은요. 이를 통해서 강력하게 심리적으로 앵커링 이펙트를 노립니다. 자, 정보 확보를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객관적 기준점, 내부 기준점을 제시를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앵커링 이펙트를 통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앵커링 이펙트가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 앵커가 어떤 뜻이죠? 앵커는 닻입니다. 그죠? 배가 쭉 항해를 하다가 닻을 떨어뜨리면 닻이 떨어진 지점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곧바로 정박하게 되듯이 심리학에서 협상학에서 이 앵커링 이펙트는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 등이 기준점이 되어서 상대방의 판단에 왜곡 또는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는 앵커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봉 협상의 상대방의 구조적인 패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뭐였죠? 정보 확보. 두 번째, 기준점을 제시를 하면서 형평성을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앵커링 이펙트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이 패턴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협상에서 주로 적용이 많이 되고 특히 가격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협상에서는 이 세 가지 패턴을 그대로 구조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실생활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협상의 유형이 바로 부동산 협상일 텐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패턴을 부동산 협상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를 매수를 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부동산이나 네이버 부동산 아니면 TV나 구체적인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협상의 패턴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1단계는 뭐였죠? 1단계는 정보 확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동산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기준점을 제시를 할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점을 제시를 하기 전에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그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에 가보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눈으로 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점을 제시를 할 때는 적어도 내가 기준점을 제시를 하면 상대방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반박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앵커링을 걸면서 기준점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황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 5억 6천만 원 정도면 합리적인 금액일 것 같은데 매도인은 조금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방의 앵커링 기준점은 6억 2천만 원으로 앵커링을 걸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는 초반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나의 기준점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첫 제안을 할 것인지 그러면서 그 첫 제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이나 구체적인 논거들을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6억 2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5억 8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내가 만족을 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협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사실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이럴 때 연봉 협상과 관련된 고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자료들을 뒤져보면 협상과 관련돼서 가장 키워드적으로 검색이 많이 되는 그런 협상의 유형이 바로 연봉 협상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내 지인이 중요한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체계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 7가지 정도 나누어서 실무적인 팁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는 생각보다 사전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해보시면 내가 진짜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그럴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나가기 전에 이미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답이 정해지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연봉 협상 테이블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인지가 연봉 협상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인 기업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 매출은 어땠는지, 회사 내부적인 사정은 어떤지, 이게 점차 더 좋아지는 상황인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전부터 트렌드 자체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지 늘리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기업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연봉 협상 테이블과 관련돼서 연봉의 구체적인 기준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죠. 대리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봉을 받는지, 과장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봉을 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의 비율과 인센티브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지,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몇 % 정도 받았는지, 그죠? 그래서 이 연봉과 관련된 내부적인 기준을 최대한 세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업의 내부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지인을 통해서 내가 좀 내부적인 인사팀 담당자들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포착이 되면 내가 협상을 할 상대방 또는 의사결정권자의 성향이나 어떤 식의 캐릭터인지를 분석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고요. 두 번째로 연봉 협상의 꿀팁, 절대로 첫째와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몇 제 지인들이 최근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 후배가 사실 1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다가 취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도 줄이고 있고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 기업에 오퍼를 받아서 연봉 협상을 하는 그 테이블에 나갔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연봉 협상의 기준을 이야기하자마자 상대방 인사 담당자가 곧바로 예스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완전 멘붕에 빠져서 저한테 그 뒤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곧바로 예스를 하니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부를 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연봉 협상에 있어서 너무 많은 케이스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 본인의 마지노선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부터 나의 마지노선부터 이야기를 하면
사실 깎일 일만 있지 그거보다 더 높이 받을 가능성은 본인 스스로가 차단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적어도 인사 담당자가 한두 번 정도는 거절을 하거나 반박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한 1, 20% 정도 더 높게 연봉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프닝을 열어가는 것도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지거나 낭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일 겁니다. 연봉 협상 꿀팁 세 번째는 연봉 협상은 결코 연봉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흔히 연봉 협상이라고 하면 연봉이 가장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역시나 숫자적인 부분이 가장 부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봉 협상할 때 연봉만 이야기를 할까요? 연봉도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연봉이 기본급인지 인센티브인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연봉 협상을 할 때 생각보다 연봉 이외의 조건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근무지는 어디로 할 건지,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건지, 복지 환경은 어떻게 하는지, 애들 학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심지어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해외 파견의 기회는 있는지 없는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성장의 기회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봉 협상이다라고 생각해서 숫자만 이야기하고 나오지 마시고 그 숫자 이면에서 만약에 내가 이 숫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사 측 인사 담당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제시했던 그 숫자 이면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연봉 이외의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지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 협상의 꿀팁 네 번째는요. 연봉 협상에 있어서 화법을 각별히 신경 쓰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데 기업 측이 코로나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사실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본인의 연봉만 너무 지나치게 부각을 시키면서 강조를 하면 자칫 A라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구나. 기업 입장을 한 개도 신경 쓰지 않고 공동체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을 가지지 않고 그냥 본인의 철저한 이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이익만 챙기는 캐릭터구나.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 협상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도 기존 연봉에 비해서 예를 들면 10% 정도, 15% 정도 인상을 요청을 할 때도 앞뒤 없이 나는 15% 인상을 안 해주면 회사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분들은 없겠죠. 이럴 때도 정중하면서도 회사 측 입장에서도 내 연봉을 올려주는 것이 어떤 부분에 더 이익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화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 해 동안 쭉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제 나름대로는 성과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연봉 협상에서 제가 한 10% 정도 인상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절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제가 동기부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10%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봉 인상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비단 저뿐만 아니고 회사 측 입장에서도 제가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년에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제시하는 그 기준이나 어떤 뚜렷한 협상의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를 사전에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을 하면 생각보다 원만하면서도
서로 간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 연봉협상의 꿀팁은 상대방이 궁극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 측의 인사 담당자는 궁극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 위에 있는 본부장이나 아니면 대표가 궁극의 의사결정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연봉협상은 실질적으로 실무자와 진행을 하지만 그 사람이 궁극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무 담당자가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기 용이한 증거자료나 어떤 논증거리들을 분명히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일즈 담당자다. 그러면 10에서 15%의 연봉 인상을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작년에 어느 수준의 세일즈 퍼포먼스를 냈는지 그걸 수치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 증거 자료를 증빙을 해서 상대방에게 제시를 하면서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이 실무 담당자도 설득이 되면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해서 억셉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연봉협상의 꿀팁 7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협상을 하시면서 성급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이는 것이 회사 측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찜찜함에도 본인이 곧바로 예스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거나 조금 더 협상을 해볼 걸 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협상을 할 때 성급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여러분들 협상하실 때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도 되고요. 협상 테이블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내일 오후까지 아니면 월요일 오전까지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비즈니스 에티켓적으로 절대로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다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절대로 즉답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니면 가족들, 지인들이랑 논의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하시는 게 협상을 망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연봉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7번째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는 것이죠.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대안을 확보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한 개입니다. 내가 아무런 대안도 없고 내가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협상을 하면 사실 끌려다니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A를 프로포즈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거절을 했을 때 나의 플랜 B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플랜 C는 무엇인지 이런 대안들을 항상 준비하시고 협상을 하여야만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비교적 동등한 관계에서 내가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봉 협상과 관련돼서 체크리스트 또는 실무적인 팁을 7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앵커링 이펙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앵커링 이펙트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특히 행동경제학자들, 특히
생각에 대한 생각 아니면 넛지라는 책에도 이런 앵커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협상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앵커링 이펙트가 주는 임팩트가 워낙 큽니다. 앵커링 이펙트는 뭐죠? 첫 번째 숫자가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 그러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앵커링 이펙트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인이 40살 때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주 극단적인 성과 중심적인 협상자이고요. 그러면서 앵커링 이펙트를 즐겨 쓰기로 유명한데요. 일례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미 방위 분담금 증액 협상을 하면서 우리 측 정부 관료에게 도널드 트럼프는 몇 %의 한미 방위 분담금 증액을 요청을 했냐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500%의 인상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 한미 방위 분담금이 증액이 어느 수준으로 됐냐고 하면 보통 30%에서 50%, 한 30-40% 내외에서 매년 증액이 되어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려 30-40%가 아니고 500%까지 인상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앵커링을 높게 걸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주 당황스럽게 됩니다. 실제로 500%를 주장을 하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저게 진위일까? 아니면 앵커링 이펙트일까?를 우리가 이제 헷갈리게 되고요. 근데 상대방의 생각보다 아주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앵커링 지점을 계속 사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준점이 30에서 50%의 기준점이 아니고 30에서 500%의 기준점이 되면서 이 협상의 레인지가 훨씬 더 상위의 방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한다. 아니면 어떤 금액과 관련된 협상을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포인트는 나와 상대방이 처음 제시하는 그 숫자가 바로 우리 협상의 기준점이 되면서 양측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기준을 활용한 협상법, 특히 객관적 기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사회적인 기준, 이 소셜 에비던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논문 중에 한 개인데요. 영국에서 2008년도 기준으로 세금을 제때 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57%의 사람들만 세금을 제때 내고 무려 43%의 사람들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금 납부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를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식의 결론에 이끌었냐. 세금 납부 고지서의 문구를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면서 세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우고 세금 납부 고지서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꿔봤습니다. 이 빨간색 문장이 핵심적인 문장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떤 의미죠? 영국의 국민 중 열의 9명, 90% 이상의 사람들은 세금을 제때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세금 납부 고지서 문구를 바꿨다는 것이죠. 자, 이 납부 고지서 문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금 납부 고지서 문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죠? 몇 월 며칠까지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이 추가적으로 몇 % 정도 더 과징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부정적인 문구를 싹 없애고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 중에 90% 이상의 사람들은 세금을 제때 내고 있습니다. 라는 납부 고지서로 바꿨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다음 해인 2009년도에 무려 86%의 사람들이 세금을 제때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납득이 되시나요? 불과 1년 전에 세금 납부 고지서를 우리와 같이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추가적으로 과징을 시키는 그런 구도로 해서 국민들에게 세금 납부를 독려했더니 57%밖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 문구를 바꿨더니 무려 29%가량의 납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준, 즉 소셜 에비던스를 활용한 다수 집단의 설득 방법론 중에 한 개입니다. 이 사회적 기준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 또는 내가 포함되고 싶어하는 이 중거 집단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내면 우리는 그 행동 패턴을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중거 추종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요. 내 직장에서, 우리 조직에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거 추정 성향입니다. 이 중거 추정 성향은 오류 회피 성향으로 나타나고요. 무슨 말이냐? 아, 나는 이 집단에서 적어도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류 회피 성향이 나타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긍정성까지 발휘되게 됩니다. 역시 나는 우리 집단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자기 위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중거 추종 성향을 활용한 마케팅, 정치적인 캠페인, 그 다음에 협상법들이 흔히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중거 추종 성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거 추종 성향의 문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존 납부 고지서 문구는 이랬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페널티로 몇 %를 물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거 추정 성향을 활용한 이 문구는 부정적인 표현 한 개도 없이 상대방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절대로 무엇을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더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행동으로 이끌어지면서 설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 언어 행동, 설득 방식, 협상의 언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보통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죠.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이런 식의 페널티야.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활용한 설득 방식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유발시키면서 처음에는 약간은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피로감을 느끼면서 저 사람과 멀리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언어 습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너무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 그것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나.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언어 습관을 구사를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사례인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면서 수술의 어떤 생존율이나 치사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현재로서는 이 수술을 했을 경우 치사율이 무려 10%에 육박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현재로서는 이
수술을 하면 생존율이 90%나 되니 치료를 잘 받으시고 저희를 잘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완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평소에 나의 언어 습관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 보시면서 나의 언어적인 습관을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워낙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기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일회용 컵을 활용하지 맙시다. 아니면 일회용 컵을 활용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문구를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업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 회사의 90% 이상의 임직원들은 환경을 위해서 개인용 머그컵을 활용합니다.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풀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 중고 추종 성향이 발휘되면서 오히려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소셜 에비던스, 사회적 기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중고 추종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중고 추종 성향을 통해서 우리의 평소의 언어 습관과 협상의 언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기준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협상의 꽃이죠. 이 창조적 대안,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활용한 협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상과 관련돼서 가장 흔히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오류 중에 한 개입니다.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 협상은 전쟁이다. 상대방을 이겨 먹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꼭 이겨야 된다. 라는 프레임으로 협상을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랬을 때 생각보다 협상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끌어지지 않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협상이 파멸로 이끌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창조적 대안을 활용을 해서 나도 상대방도 둘 간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도 서로 만족스러운 협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없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그것이 바로 이 창조적 대안이라는 개념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조적 대안이 도대체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관련돼서 흔히들 협상학에서는 이 루브르 박물관 사례를 많이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루브르 박물관 많이 들어보시고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루브르 박물관은 179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박물관 건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리 건물은요, 18세기 들어와서야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1793년도 이전에는 이 루브르 궁전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 궁전이 있었는데 최근에 경복 박물관이 설립된 뭐 이런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루브르 궁전만 있었는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1789년부터 1794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왕과 왕비도 전부 다 처형당하고 성난 시민군들이 급기야 프랑스의 루브르 궁전에 들어가서 막 불태우고 그 다음에 창문을 깨 부수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오줌도 싸고 오물을 투척하고 뭐 이런 아주 격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 집단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하나는 시민군 집단이었고 하나는 국민의회 집단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 시민군은 급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서 루브르 궁전을 불태워버리자, 무조건 파괴해야 된다. 왕과 왕비도 다 죽었는데 궁전이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나갔고요. 반대로 국민의회라는 조직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거는 아니지 않냐. 왕과 왕비가 사실 처형당했지만 역사적인 유물인 루브르 박물관은 어떻게든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서로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근데 시민군이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국민의회에서는 시민군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묘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창조적 대안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한 개가 바로 루브르 궁전을 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시민군과 국민의회가 격렬하게 대응하면서 서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가 이 국민의회가 제시했던 이 창조적 대안을 시민군들이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협상이 아주 성공적으로 분위기가 완전 바뀌면서 타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시민군들은 왕궁을 불태우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니즈는 왜 왕과 왕비, 왕족들만이 이렇게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냐.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근데 이 핵심적인 니즈를 국민의회가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 만약에 니네들이 그런 부분에 핵심적인 니즈가 있다면 굳이 불태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대안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루브르 궁전을 박물관으로 쓸 수도 있고 학교로 쓸 수도 있고 서점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굳이 불태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루브르 박물관은 결국 이런 역사적 협상 사례를 통해서 루브르 궁전이 불타지 않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포인트 중에 한 개인데요. 기본적으로 협상은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인터레스트라는 개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포지션과 인터레스트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포지션과 인터레스트가 어떤 개념이냐? 이 빙산의 일각,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포지션은 우리나라 말로 요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겉으로 서로가 표현하는 부분을 포지션, 즉 요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서로가 충족되어지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니즈를 우리는 인터레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욕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포지션과 포지션 단계에서는 절대로 창조적 대안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사례도 마찬가지죠. 자, 이 시민군의 포지션은 뭐였죠? 불태워버리자,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국민의회의 이 포지션은 뭐였죠? 지키자. 이 불태우자, 지키자. 이거는 거리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창조적 대안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의 핵심적인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핵심적인 니즈와 니즈의 교집합 영역에서 우리는 비로소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고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기업을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우리가 이 창조적 대안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이 워낙 핫하죠. 배달민족이다, 토스다, 여러 가지 업계별로 핫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기업처럼 자금력이 빵빵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핵심적인 인재를 끌어와야 되는데 자금력이 빵빵하지 못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주로 핵심적인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활용하는 창조적 대안이 바로 뭐죠? 스톡옵션이죠. 이 스톡옵션이 대표적으로 실무적인 창조적 대안 중에 한 개입니다. 그죠? 스톡옵션은 여러분들 주식을 주는 것과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조금 다르죠. 주식을 주는 거는 바로 주식을 주고 주주 명부에서 주주가 바뀌는 것인데 스톡옵션은 장래 특정 시점에서 특정 가격으로 행사를 하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당장 주식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직을 하는 임직원 측에서는 본인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 스톡옵션으로 대박을 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니즈의 교집합 영역을 절묘하게 공략을 해서 만들어낸 창조적 대안의 대표적인 실무 사례가 바로 이 스톡옵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창조적 대안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도 여러 협상을 하실 때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보다 상대방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맞대응을 하면서 상대방과 부딪히기 전에 그 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나와 상대방이 한 발짝씩만 양보를 해서 둘 다가 만족될 수 있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창조적 대안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공급팀과 구매팀이 협상을 한다. 구매팀은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깎으려고 한다. 공급팀은 무조건적으로 매출을 확보하려고 한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이 나면서 그러면서 딜이 깨지는 그런 과정에서 한 번쯤 우리가 스텝백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거죠. 매출도 확보하고 가격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면 2021년도에 매출을 예를 들면 어느 정도를 개런티를 해주면서 보장을 해주면 2021년 말에 2% 정도를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의 활용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숙한 협상가의 견지에서 서로 다툼을 하고 감정 대립을 하기 전에 조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적을 만들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이 승자의 협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활용해서 협상하라. 연봉 협상의 예도 드렸고 부동산 협상의 예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봉 협상의 실무적 예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활용한 협상법 다음으로 설명드렸던 것은 서로가 적이 되지 않고 서로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 창조적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루브르 박물관 사례,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활용 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협상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좀 두시고 협상을 하시면 훨씬 더 강력한 승자의 협상법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본의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